안녕하십니까. 리차드 양양수입니다. 오늘은 2월 16일 수요일, 지금 현재 시각 오후 4시 15분 접어들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장은 현재 외형적으로 봤을 때는 그 전에 지수가 시원스럽게 올라온 장세가 아닌 꾸역꾸역 상승 장세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런 모습과 뭐 어느 정도는 좀 비슷하죠. 하지만 오늘 시장 내용상으로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일단 간밤에 미국 증시가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증시는 어느 정도의 탄력적인 상승, 그것도 연속 종합지수상 코스피 지수상 사상 최고치를 계속 갱신하는 그런 강세를 보였다는 것이 일단 큰 차이고요. 두 번째, 모처럼 만에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 순매수를 했다는 것도 그렇죠. 우리가 기대했던 대로 만약에 이 상태에서 지수가 탄력적으로 올라가는 이른바 대형주 장세가 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상태는 무조건 외국인들이 적극적으로 매수를 좀 해줘야 되는데, 일단 첫 단추,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큰 폭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순매수했다 하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것이고요. 세 번째, 판도상으로도 약간 바뀌었죠. 그 전엔 종목 장세 비슷한 그런 상황이 전개가 되면서 몇몇 스타 종목들이 서로 돌아가면서 시세를 내는 종목 장세 성격이었다고 한다면, 오늘은 큰 폭은 아니지만 그래도 삼성전자가 조금 움직였고 전대차가 조금 움직였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약간 변했습니다. 어떤 가능성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 모처럼 나왔다는 점에서 그 전과 또 다르죠. 이렇게 세 가지 측면에서 그 정도 확연한 다른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는 건데, 자, 그것은 모두 이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그런 것이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결국에는 FOMC D-1이죠. 오늘 저녁에 미국 증시가 그 FOMC 결과가 어떻게 나오고 그 결과에 따라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따라서 그 향방과 지수의 향방과 시장의 성격, 즉 판도죠. 그것이 결정 난다는 건데, 자, 일반적인 분위기는 우리 시장에서 오늘 어느 정도 보여줬듯이 일단 큰 탈은 없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대하고 예상했던 것처럼 큰 탈 없이 무난하게 기조가 유지되고, 뭐 현재 인플레 문제가 별 큰 문제가 안 된다 하는 식의 분위기가 된다라고 했을 때에는, 여태까지는 미온으로 나왔던 외국인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시장에 대시할 가능성이 커진다는 것이죠. 그렇게 됐을 때는 삼성전자류의 반도체 대형주뿐만 아니라 현대차 그리고 2차 전지까지 같이 올라갈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된다면 곧바로 종합지수는 뭐 현재 3,200포인트 정도가 아니라 3,300, 3,500, 연말까지 근 4,000포인트 근처까지 또는 그것을 넘어갈 수 있는 수순도 나올 수 있다는 건데, 4,000포인트가 아주 먼 얘기는 아닙니다. 현재 종합지수, 오늘 종가지수가 3,278포인트죠. 여기서 22%만 더 올라가도 바로 4,000이 됩니다. 월 평균 대략 3% 정도만 올라가더라도, 월 평균 3%면 그렇게 비현실적인 얘기는 아니죠. 그 정도만 올라가도 종합지수 4,000포인트는 너끈히 달성이 되거든요. 한 달 만에 무려 10%가 올라가기도 하는 것이 증시의 속성인데, 그 정도는 충분히 현실 가능한 예상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그럴 가능성이 생겼다는 점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오늘은 중요했던 그런 하루였다는 것인데,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은 내일 미국 시장이 어떻게 될 것인지, 이게 가장 중요하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상황에 따라서 우리 포트폴리오의 비중을 적당히 맞춰줘야 된다는 건데, 만약 예상대로 그렇게 된다고 했을 때는 삼성전자류 내지 현대차 그리고 2차 전지 그리고 네이버는 뭐 워낙 중요하니까 네이버는 당연히 들어가고, 그런 식으로 포트폴리오 중심을 잡아주고 다른 종목으로 이렇게 메꿔주는 그런 식의 골격을 짜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일단 삼성전자 얘기인데요. 삼성전자와 관련된 단신이 하나 있는데, 아마도 이를 통해서 중가 보급형 스마트폰 시장을 장악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에는 삼성전자가 스마트폰 부분에서만 연간 영업이익이
아무리 잘 나와도 10조를 넘기가 쉽지 않았던 건데, 그 중가 스마트폰 시장을 장악하게 되는 경우에는 12조 넘어 잘하면 15조 정도 되는 그런 단계가 될 것 같아요. 그런 의도를 좀 갖고 어, 새로운 제품을 출시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얘기를 잠깐 할 거고요. 자, 그리고 그 전부터 말씀드렸던 아마도 우리나라는 금년 중 미국과는 달리 금리 인상할 소지가 높으니 그에 따른 대응차, 테마 차원도 되고요. 또 지수가 막혀 있을 때 그 대안 차원도 된다는 관점에서 우리 금융지주를 말씀드렸고 어제도 말씀드렸죠. 아주 좋은 맥점이 있으니 매수하셔야 된다 했던 건데 오늘 4% 가깝게 급등을 했어요. 우리 금융지주는 하나금융투자에서 긍정적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그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목표 가격은 제가 15,000원 정도 잡아드렸는데 그 이상도 올라갈 수가 있다는 거. 안심하고 베팅할 수 있는, 투자할 수 있는 대상이 된다 하는 관점에서의 내용을 말씀을 드릴 거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게 가장 중요한 주제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다시 네이버하고요. 그리고 카카오의 시가총액 순위가 바뀌었죠. 어제 네이버가 그 3위라고 하는 순위를 뺏겼던 건데 오늘 하루 만에 탈환을 했습니다. 근데 3위든 4위든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일단 네이버와 카카오를 볼 때 저는 네이버가 장기적으로 더 훌륭하다, 더 좋다 이런 관점으로 계속 말씀을 드렸던 건데 왜 그런지 단기적으로는 또 반대로 카카오가 낫다는 말씀을 드리기도 했었죠. 왜 그런 차이가 나는지 그런 관점을 그런 내용을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장기적으로 네이버가 어떤 장점이 있고 또 단기적으로 카카오가 어떤 장점이 있는지 그것을 알아두면 상당히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그 내용을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 내용을 말씀드리기 전에 일단 이슈부터 점검을 해야 될 건데요. 순서상 여태까지 그래왔듯이 보겠습니다. 자, 미국의 5월달 PPI는 생산자 물가지수입니다. 얼마 전 소비자 물가지수가 5.6인데요. 그보다 훨씬 더 높은 6.6%가 나왔다는 건데 이 생산자 물가 지수를 집계한 이후 2010년입니다. 사상 최고치가 나왔다는 거죠. 그만큼 물가에 대한 부담이 가중되어 있는 상태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증시가 나쁘지 않았다는 것에 방점을 두고 시장을 보셔야 된다는 거고요. 자, WTI 이것도 고공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1.75% 만큼 올라가서 72점 배럴당 71.12 달러 수준까지 이게 거의 2년 반 내 최고치 수준까지 올라왔다는 건데 두 가지가 있죠. 한 가지는 그만큼 수요가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월가에서는 말이죠. 이런 식의 상황이 이제 걷잡을 수가 없어서 계속 상승 추세를 보일 것이다. 저는 한 80달러 정도가 올라가면 더 이상 올라가기가 어렵지 않겠나 했던 건데 월가에서는 내년 연말쯤 되면은 한 100달러 정도 수준까지 올라가 있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전망까지 하고 있다는 건데 그 부분 나름대로 일리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와 관련된 수혜 대상이 뭔지도 알아둘 필요가 있겠죠. 반드시 우리 종목일 필요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 종목으로 봤을 때 가장 눈에 띄는 종목이 삼성 엔지니어링입니다. 삼성 엔지니어링 주로 해외에 특히 석유 플랜트 쪽을 현재 건설해주는 건립해주는 사업을 주업을 하고 있죠. 그래서 삼성 ENG가 제1차 수혜주 가장 적격한 수혜 대상이 되고 그리고 좀 애둘러서 조선주가 직간접적인 수혜 대상이 된다는 거고 신재생 에너지, 태양광이나 풍력 다 마찬가지 수혜 대상이 되고요. 그리고 직접적으로는 정제 마진 쪽에서 SK 이노베이션 같은 이런 업체들 수혜 대상이 되고요. 그리고 간접적으로 석유화학 업체들, 각종 석유제, 합성수지, 뭐 기타 등등 현재 그러한 석유화학 제품의 마진 스프레드로 갑니다. 스프레드가 좋아지는 배경이 된다는 것이죠. 유가가 상승을 하면 말이죠.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종목들이 꽤나 있어요. 당장 LG화학도 있고 또 혹간 갖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하나솔루션 같은 또 SKC 같은 종목도 그에 해당이
됩니다. 해서 이를 통해서 유가가 좋으니 일단 기본적으로 그들이 아직까지도 영업이익 기여도가 거의 70%가 넘어가는 석유화학 부분 실적 기반이 튼실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실적이 워낙 튼실하니까 안심해도 된다. 다만 문제는 언제 그들이 탄력적으로 올라가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남아있다는 것을 거기서 이제 우리가 캐치할 수가 있다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코스피가 오늘까지 3거래일 연속 사상 최고치를 갱신했다는 건데 최근까지 금년 들어서 엄밀하게 따지면 작년 11월 달부터입니다. 그래서 이번 6월 달까지 근 8개월 동안 이 코스피를 이끌었던 주체는 누가 뭐래도 동학개비입니다. 금년만 들어서 금년에만 무려 50조 원 정도, 51조를 순매수했다는 건데 그것도 사실은 지난 1월 달부터 4월 달까지만 그렇게 했고 5월 달부터 6월 달까지는 좀 일본 동학개미도 약간은 그 매수의 강도가 좀 떨어진 그런 모습이죠. 그것은 그만큼 약간 지쳐 있다는 그런 뜻이 되고 그렇게 더욱더 이 상태에서 지수가 탄력적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동학개미만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외국인들이 적극적으로 매수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작년 연말에 보여줬던 그 파워를 외국인들이 그 바통을 이어받아서 끌어당겨야 힘이 나온다 하는 관점으로. 근데 충분히 가능하다는 설명은 그 전부터 들어왔던 그대로입니다. 자, 거기까지. 자, 다음은 시장 점검을 잠깐 해보도록 하죠.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 1.4973% 조금 올라왔는데 1.5가 넘어가면 조금 골치 아파지는데 그것보다도 일단 FOMC 결과가 제일 중요하겠죠. 자, 달러 인덱스 또 현재 원달러 환율은 뭐 큰 변동 없는 관망하는 그런 분위기고요. 자, 주변 증시는 약간 혼란스럽죠. 나스닥 선물이 약간 강세고요. 일본 증시가 약간 0.5%, 또 중국 증시도 조금 내려온 약간 경계하는 그런 분위기가 이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자, 수급을 보면 우리 증시 내에서 수급은 확실한 변화가 있다는 것이죠. 우선 자막을 좀 지어놓고 테이블을 직접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순매수, 물론 그 규모가 크지 않고 기관은 더욱더 그 규모가 작습니다. 하지만 금융투자가 순매수로 전환이 되고요. 연기금이 연이틀 순매수를 했다는 것, 그리고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오른쪽 상단에 보면 현재 막대 그래프가 보이죠. 그래서 어제보다 더 큰 폭으로, 더 큰 규모로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순매수했다는 것도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정도 갖고는 안 됩니다. 더 적극적으로 순매수하고 거기에 오늘까지도 아직 미온적인 눈치만 보고 있는 기관들까지 가세를 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기관 약간 순매도를 했습니다. 하지만 적극적인 선물과 연계된 차익거래 프로그램 매수까지 더해지면서 끌어당겨야 지수가 탄력적인 상승이 가능하다는 건데 내일 그 결과에 따라서 그 향방과 그 탄력성 이런 것들이 결정될 듯합니다. 자, 일단 그런 정도고요. 자, 그리고 베이시스 잠깐 보도록 하죠. 이게 이제 바로 그거죠. FOMC라고 하는 지금으로 봤을 때 가장 큰 변수가 눈앞에 있으니 그 선물 매도 해칭을 통해서 선물 지수가 현재 비정상적으로 좀 낮은 상태입니다. 그 결과가 끝나면 아마도 플러스로 반전될 것 같은데 이왕이면 플러스 0.5 내지 1.0까지 올라가 줘야 그래야 비차익뿐만 아니라 차익 프로그램 매수가 대거 유입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과연 그렇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된다는 건데 혹여 만약에 FOMC 결과가 신통치 못하고 나쁜 어떤 분위기를 만들어지고 그렇게 되면 베이시스가 또 마이너스가 될 텐데 만약에 그렇게 마이너스 또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사실상 그때는 단기적인 조정 장세입니다. 단기적인 조정 장세가 될 수 있다 하는 것. 미온의 그런 것에 대한 조정에 대한 대비를 하기 위해서라도 그 점은 좀 알고 있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될 소지는 그렇게 크지 않으나 그래도 만에 하나 그렇게 될 소지가 있으니 그와 관련된 신호가 나오면 그에 따른 단기적인 대응이 필요하신 분들은 거기에 맞춰서 대응할 필요도
어느 정도는 있겠다 하는 정도만 팁으로 드리도록 하고요. 자, 다음은 오늘 주제가 되겠습니다. 일단 개별 이슈 차원에서 아, 삼성전자 얘기를 해야 되겠죠. 삼성전자 차트를 올려놓고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삼성전자가 뭐 차트상 시원스럽게 쭉 올라가면서 특별한 신호를 보낸 것은 아니지만 수급상 개선에 어떤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것과 차트상으로도 갭상승한 이후에 조금이라도 추가 상승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다는 약간의 의미가 더해지는 측면이 좀 있긴 합니다. 중요한 건 이런 것 같아요. UMCP 이게 뭡니까? 멀티칩 패키지라고 합니다. 멀티칩 패키지는 이게 모바일 D램 내지 낸드를 결합시키는 패키지라는 그런 개념의 신제품입니다. 주로 스마트폰, 현재 플래그십 스마트폰에도 들어가지만 주로 쓰이는 것은 현재 중저가 보급형입니다. 보급형 제품에 장착이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것이 기존 제품보다 속도는 거의 뭐 50% 이상 개선이 되고 크기도 작아서 중저가 폰의 단점으로 있었던 속도 문제나 또 해상도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다는 것이죠. 고가폰 못지않게 지금 현재 속도도 빠르고 또 해상도도 높다는 거죠. 이거는 원래는 이런 정도의 성능이라면 고급 폰에 해당돼야 되는데 이를 중저가폰의 성능으로 지금 채택이 됐단 말이죠. 그런 것 같습니다. 이거 신문에 크게 각자 모든 신문에 보도가 됐는데요. 그 내용이 이런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중국을 보게 되면 저 화웨이는 아주 노골적으로 미국의 제재를 받고 있는 상태이며 그리고 화웨이를 제외한 나머지 중국의 로컬 스마트폰 제조사 오포나 비보 또 샤오미 같은 이런 데죠. 이런 데는 뭐가 문제냐면 쇼티지가 문제가 됩니다. 반도체 쇼티지. 이것 때문에 AP,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스를 원래는 대만의 TSMC에 의뢰를 해서 또는 국내 삼성전자에 의뢰를 해서 만들어 왔던 건데 이게 차질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자체적인 AP를 개발하고 그것을 자체적으로 생산하려고 하는 건데 이게 쉽지 않다는 것이죠. 이게 쉽다면 그 전에 했겠죠. 사실상 이 부분 상당한 차질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중국산 중가 스마트폰에 공백이 발생이 되죠. 상당히 광범위하게 발생될 소지가 큽니다. 그것과 관련된 그 시장과 관련된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갖춘 업체가 바로 삼성전자죠. 그래서 그 부분을 치고 들어간다 하는 목적을 갖고 삼성전자가 그런 성능을 장착한 중가폰을 현재 지금 출시할 모양입니다. 상당히 다양한 사양의 제품이 나온다고 하죠.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삼성전자의 그 스마트폰 부분에 연간 영업이익이 분기당 한 2조 5천억 정도 하면 잘한다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10조 정도면 아주 좋은 성적을 했던 건데 10조 정도가 아닌 적어도 12조 원 정도 내지 15조 지난 1분기 때 4조 3천억 정도를 했으니 전혀 불가능한 게 아니죠. 전혀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지난 4분기 때처럼 4조 정도만 유지만 하더라도 12조까지 나온다는 거거든요. 어쨌든 그 정도만 되면 12조 내지 13조, 15조 그 사이에만 들어가기만 하면 삼성전자의 국내 연간 영업이익이 토탈 50조 원까지 가능할 것이다. 만약 50조 원 정도가 된다 했을 때 삼성전자의 최적의 목표 주가는 11만 원 내지 12만 원이 계산된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던 그런 내용이 전달해 드린 바 있었는데 그것을 보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최근 들어 금융지주에 대한 은행권의 선호도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고 하는 신문 보도가 나왔고요. 또 특히 우리 금융지주에 대한 하나금융의 긍정적 리포트가 나왔다는 건데 이 내용을 잠깐 한번 보도록 하죠. 이왕이면 우리 금융지주 오늘 이제 급등을 했죠. 상승 추세선 하단에 있는 이 선에 밑단에 와 있으니 여기가 절호의 맥점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던 건데
사실은 요 상단에 와 있을 때에도 그렇게 나쁜 거 부담되는 정도 수준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현재 12,000원 넘어가서 매수하는 것은 부담이 되지만 12,000원 이하면 적극적으로 매수하기엔 나쁘더라도 부분적으로 추가 내지 신규로 매수할 수 있다는 기술적인 판단을 먼저 해드리면서 자 일단 2021년도 코스피 은행지수는 현재 연초 대비 약 30% 올라왔다고 하는데요. 코스피는 그 사이 약 10%, 은행지수가 올라온 곳에 3분의 1 정도밖에 상승을 못했습니다. 그만큼 금년 들어 유난히 은행주가 각광을 받았다는 건데요. 또 수급상으로도 특징이 좀 있죠. 그동안 외국인들은 금년 들어서도 계속해서 코스피는 매도를 했습니다. 약 16조 원 정도를 순매도했고 기관은 33조 원 정도를 순매도를 했는데 그중 외국인들은 그 와중에서도 은행을 약 2조 원 정도 순매수했잖아요. 여기서 얘기는 은행은 금융주주를 뜻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그 기업의 기본적 가치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도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가 ROE는 자기 자본 수익률입니다. 자기 자본 수익률이 8.5% 정도 평균 계산된다고 그래요. 이 정도면 상당히 좋죠. 5%만 넘어가도 나쁘지 않다 하는 건데 지금 8.5%나 됩니다. 상당히 좋은 수준입니다. 이 수준은 2012년, 2018년도 그때 은행업 전반이 상당히 괜찮았습니다. 그때 수준에 버금가는 정도 좋은 수준이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보다 더 좋아질 소지가 있다는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1분기 실적이 대부분 모든 은행, 금융주주들이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는데 평균적으로 PER은 한 8배, 9배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크게 부담이 안 되죠. PBR은 상당히 낮습니다. 평균적으로 0.4배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건데 우리 금융지주 같은 경우는 0.3배입니다. 더 낮아요. 그렇다는 것. 그리고 결정적으로 하반기에 한국은행은 미국과는 다르게 아마 11월 달 정도에 금리를 인상할 소지가 상당히 높다는 시장에서의 그런 전망이 나오고 있죠. 그것과 관련돼서 또다시 님, 순이자 마진, 네트 인컴 마진입니다. 순이자 마진이 지금 대략 은행평균 2.2, 2.3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2.2, 2.3 정도 굉장히 좋은 이 정도면 뭐 선진국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그에 버금가는 정도의 좋은 수익률을 그 순이자 마진을 기록하고 있다는 건데 이 상태에서 최소한 0.1 베이스 포인트나 0.1 베이스 포인트나 0.1 베이스 포인트가 0.1%나 또는 잘하면 0.2%까지도 포인트까지도 개선될 소지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관점. 그렇고 또 가뜩이나 좋은데 더 좋아진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금융지주를 뭐 보면 어닝 서프라이즈예요. 우리 금융지주. 그래서 이거는 하나금융증권의 리포트를 참조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요. 그래서 금년 1분기 실적도 좋았지만 2분기, 3분기, 4분기 내내 좋을 것이다 하는 것이고 이를 통해서 연간 영업이익이 아니고 보통 은행은 금융주주는 순이익을 주로 따집니다. 네트인컴. 그래서 네트 프라핏이죠. 2조 1,000억이 넘어간다고 그래요. 넘어가서 전망된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작년 동기 대비 무려 57.3%를 신장한다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작년 하반기도 좋았는데 계속 좋아진다는 얘기가 되죠. 배당 수익률은 대략 한 700원 정도 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700원 정도 준다라고 했을 때 현재 12,000원 정도 되는 거 거의 6%에 육박하죠. 6%. 지금 현재 시가 기준으로 봤을 때 6%에 채 되지 않는 것 같은데 어쨌든 6%에 근접하는 그런 아주 고배당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측면. 그리고 사업 내용으로 봤을 때 지금 이자 쪽의 수익도 그렇지만 비이자 부분 뭐 보험도 있고 증권도 있겠죠. 뭐 이런 쪽이 수익성도 상당히 좋아지고 있다는 거고요. 대손 비용 특히 금년에 워낙에 업황이 좋아지다 보니까 대손과 관련된 그 부담을 항상 안고 있었던 은행보다는 이제 뭐 가장 문제 있던 분야가 조선이죠. 조선 또 해운 진짜 이쪽 분야는
애물단지 이상의 진짜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들이 환골탈태를 했죠. 이렇게 되면 대선 비용 부담은 상당히 격감하게 됩니다. 그런 거. 그 외에 또 K뱅크 또 일대 주주가 지금 우리은행이죠. 그래서 그와 관련 할증 증자, 지분법 이익도 들어온다고 그래요. 그런 것까지 따지면은 현재 목표 주가를 15,500원 정도 제시를 했는데 제가 제시했던 1차 목표 가격이랑 비슷합니다만은 근데 사실은 이것보다 더 올라갈 소지가 좀 있다는 것이죠. 원래 시장 흐름은 어떤 흐름에 따라 한번 그 탄력을 받게 되면 그 목표치 이상으로 올라가는 경우가 상당히 허다하기 때문에 분위기를 탄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고 그리고 올라가면 또 올라가는 대로 몇 가지 각가지 이유가 나오면서 올라가는 근거가 마련되기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괜찮은 것 같아요. 이거는 우리 금융지주가 말이죠. 자, 그 정도까지 하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주제,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네이버, 카카오. 이 네이버 카카오가 지금 시총 상위를 놓고 그 쟁탈전을 벌이고 있다는 건데 이게 사실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거는 그들이 얼마만큼 더 올라갈 것인지에 대한 어떤 근거에 대한 숙지를 해야 된다는 것. 그게 중요한 것이죠. 일단 매출 및 영업이익을 비교를 하면 이거 사실은 수치만 갖고 비교하면 안 되지만 일단 외형적으로 봤을 때 객관적인 자료는 이를 통해서 비교하는 게 좋겠습니다. 근데 매출은 네이버가 5조 3천억 정도, 작년 실적입니다. 카카오가 4조 3천억 정도. 이런 정도면 네이버가 약 30% 정도 더 큽니다. 그리고 영업이익 규모는 네이버가 1조 2천억 정도, 그리고 카카오는 4,500억 정도. 3분의 1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한 40% 정도밖에 되질 않죠. 사실 실적으로 봤을 때는 네이버가 월등하게 크고 그리고 좋다. 영업이익도 실적 측면에서 봤을 때도 그런데 시가총액은 현재 비슷합니다. 왜 이렇게 그전 한 1년 전만 하더라도 1년 전까지도 안 갑니다. 한 7, 8개월 전까지만 하더라도 시가총액 차이가 약 13조 원 정도 차이가 났던 그런 상태에서 지금 거의 역전되다시피 할 정도로까지 네이버도 올라왔지만 카카오가 더 많이 올라와서 이렇게 됐다는 건데 왜 이렇게 카카오가 많이 올라갔는지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총 주가가 많이 올라간 배경이 이런 것 같아요. 일단 자회사, 카카오뱅크, 얼마 전 카카오 게임즈도 있었고요. 또 카카오페이 이런 자회사들이 상장한다는 기대감, 그리고 최근 들어서 보험업에 진출한다는 그런 소식까지 계속 호재가 만발을 했었죠. 그런 것 때문에. 그리고 액면 분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삼성전자 다음에 두 번째 국민주가 되고 있다는 웬만한 일반 개인들이 잔뜩 들고 있는 상태가 됐다 하는 것이죠. 계속 동학개미들이 뒷받침을 해줌에 따라서 이 종목에 수급적인 힘을 받았다 하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김범수 의장. 자, 이 사람의 효과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미국에는 일론 머스크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나라는 김범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많은 선행도 하고 상당히 획기적인 어떤 사업 발표도 하면서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상당히 대중적인 스타 비슷한 스타 CEO죠. 그렇게 부각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이 사람의 효과가 상당폭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상대적으로 지금 네이버의 이해진 의장은 매스컴을 타는 것을 약간 피할 정도로까지 잘 부각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것과 상당히 대비를 되죠. 그런 측면이 좀 있겠고요. 자, 그리고 카카오의 장점을 보면 그 사람의 외모에서도 그런 면이 보이듯이 상당히 그 사업의 추진력이 강하고요. 또 속도도 엄청나게 빠릅니다. 정면 돌파를 하는 스타일이죠. 공격적으로 M&A를 하고요. 그리고 과감하고 다양한 많은 실험을 합니다. 특히 O2O, 온라인 투 오프라인 사업, 예를 들어서 대리기사 사업이라든가 택시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죠. 상당히 위험 부담이 있는 사업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추진하면서 결국 상당한 비전이 있는 사업으로 발전시키는 그런 성과를 내기 시작했다는 거죠. 굉장히 공격적입니다. 특히 O2O 쪽에서 남들은
혀를 내두르면서 이거는 하기가 어렵다 하는 식의 사업까지도 치고 나오면서 결국엔 이뤄내는 성과를 내고 있다는 것에서 상당한 추진력이 나오고 있다는 건 어쨌든 오투어 많은 실험적인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이 장점이고요. 그리고 이 네이버는 다르게 네이버는 네이버 산하의 현재 사업 파트로 각 부분을 거느리고 있는 그런 성격의 조직 구조를 갖고 있다고 한다면 현재 그 카카오는 자회사로 분리시켜서 운영하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그 상장되기만 하면 그 자회사에 의한 전반적인 카카오의 가치가 올라가는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는 효과. 주주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측면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자회사 형태의 조직 생태계를 갖추고 있다 해서 가치를 극대화하는 그런 측면이 부각이 돼서 그래서 장기 장점도 되고 주가에도 상당히 도움이 되고 했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반면에 카카오의 장점은 네이버의 상대적인 단점이기도 하죠. 비교해서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건데 또 나름대로 네이버는 상당한 미래지향적 은근한 장점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은근하고 몇 중대한 그리고 원대한 장점을 갖고 있다 하는 건데 일단 전반적인 사업을 구성하고 또 사업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 많은 경쟁과 많은 어떤 분쟁이나 갈등 이런 문제를 정면 돌파하기보다는 우회하거나 간접적으로 돌파하거나 시간을 들여서 상당히 오랫동안 심사숙고를 한다든가 하는 방식을 택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혼자 돌파하는 것이 아니라 각종 연합 동맹 체계로 지분을 맞기원 한다든가 합자한다든가 또는 심지어 통합을 한다든가 하는 방식을 통해서 단계적으로 그렇게 우회적으로 현재 추구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그러한 성격을 갖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모든 사업이 현재 아까는 그 네이버 그 카카오는 자회사 형태로 해서 각각 독립 채산제 비슷하게 추진을 하는데 반해서 네이버는 네이버에 큰 기둥을 세워놓고 주변에 네이버의 산하 자회사가 아닌 각 사업 파트로 놔둬서 네이버의 영향을 크게 하고 그에 따라 사업 연계성을 높이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업 연계 효율성을 도모한다는 것, 체계적이고 효율성, 그것을 도모한다는 것에서 카카오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당장은 자회사가 그런 측면에서 막혀져 있기 때문에 기업 가치를 한껏 올리는 데 있어서는 도움이 별로 안 되죠. 하지만 사업을 근본적으로 장기적으로 효율성 있게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데 있어서는 이 체계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네이버의 사업 체계는 장기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합리적 우회 전략을 쓴다는 것과 앞에서 말씀드린 그대로고요. 그리고 카카오보다는 좀 더 빠르게 글로벌화를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죠. 라인도 그렇고 또 얼마 전 그 북미에서 와패드라고 하는 웹소설 업체를 인수한 것도 또한 그렇고 동남아시아에 또 활발하게 라인을 중심으로 해서 진출하는 것도 또한 그렇죠. 스페인하고도 연결되어 있고 말이죠. 그런 측면 상당히 그것도 빠른 속도는 아닙니다. 단계적으로 조금씩 글로벌화를 추진하고 있다는 것도 또한 그렇고요. 그리고 쿠팡이 상장돼서 더욱더 이 부분이 부각되고 있기도 한데 지금 현재 이커머스 온라인 쇼핑 분야가 전체 매출 구성으로 봤을 때 그 매출 이 기여도는 아직은 뭐 한 5분의 1 정도 수준밖에 안 되지만 그러나 쿠팡이 보여줬듯이 이것과 관련된 지금 현재 사실상 1, 2위를 다투고 있는 현재 입장에서 더군다나 또 이쪽 그 온라인 쇼핑 분야도 주변에 관계된 다른 저가의 동침까지도 흡수를 하면서 그 생태계를 네이버 중심으로 새롭게 현재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상당한 비전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차이. 제가 봤을 때는 쿠팡보다 더 강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러 가지 측면 이 점 그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쿠팡이 미국에 직상장 할 때 말이죠. 그런 측면, 그 이커머스와 관련된 막강한 실력을 갖고 또 성장 동력을 갖추고 있다라는 점에서 또 달리 평가받아야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가장 크게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겁니다. 4차 산업혁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4차 산업혁명을 그나마 쫓아갈 수 있는 그런 기업은
하드웨어 쪽에서는 당연히 삼성전자가 되겠지만 솔루션 쪽에서는 현재 네이버 외에는 없습니다. 네이버가 제일 잘한다는 것이죠. 네이버. 해서 보면 AI, 우리나라 최고의 AI 노하우를 갖고 있는 데가 네이버고요. 클라우드는 현재 지금 이미 들어온 외국계 업체들,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들을 지금 내치고 있는, 지금 아직은 5위이지만 조만간에 아마 1위로 등극을 하게 될 겁니다. 클라우드 부분. 그리고 그 전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메타버스 분야. 메타버스의 제페토 어플은 이미 월간 활성 이용자가 2억 명에 넘어가는 세계적인 그런 어플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이 모든 그림을 다 종합해서 보면 장기적 관점, 뭐 3년 정도가 아니라 5년 앞을 본다 했을 때는 네이버가 월등하게 뭐 안정적이다 하는 측면도 있지만 그 성장 잠재력 측면에서도 또 보면 월등하게 더 낫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판단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바로 그래서 당장의 주가 흐름이 나쁘지도 않지만 당장은 뭐 카카오보다는 느리단 말이죠. 하지만 어차피 우리는 장기 투자를 하는 목적으로 하고 있으니 네이버는 그런 관점으로 봐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게 보고요. 자, 마지막으로 아까 앞에서 말씀드릴 건 잠깐 잊었는데요. 오늘 마지막 단타 종목 자이언트 스텝, 오늘 약간 빠져도 되는데 주가 잘 안 빠지네요. 어찌됐든 갖고 있어야 되고요. 한번 올라가면 시원스럽게 쭉쭉 올라가는 모습도 이 정도가 아닌 훨씬 더 탄력적으로 올라가는 모습도 충분히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미 좀 어느 정도 올라왔기 때문에 새롭게 매수하는 데 있어서는 다소 조금 부담이 되는 측면이 있는데 약간 물량을 줄여서 매수하는 것 정도까지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다만 만약 이 가격 47,000원대 매수하는 정도 수준이라면 그러면 손절 기준가를 약간 높여서 봐야 된다는 거죠. 이럴 경우는 42,000원 정도. 어제는 41,000원 정도로 말씀드렸던 건데 오늘 좀 올라갔으니까 지금 매수한다 했을 때는 42,000원 정도로 손절가를 정해놓고 기준 삼아서 이건 뭐 꼭 그 정답은 아닙니다. 참고 삼아서 스스로의 그 손절 기준선을 정해놓고서 판단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단타 종목이기 때문에 손절가를 정해놓는 것뿐이지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종목은 손절 기준가가 저는 제시되지 않고 있죠.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단기 트레이딩 할 때 손절 기준가 필요하다는 건데 그런 종목으로서 자이언트 스텝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뭡니까? 지금 그 코스맥스도 괜찮은 것 같아요. 코스맥스도 손절 기준가 11만 5천 원이고요. OCI도 그런데 OCI도 올라갈 때가 된 거는 같아요. 올라갈 때도 뭐 올라간다 싶을 때는 같이 붙어줘야 되겠죠. 만약 손절 기준가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는 11만 원 정도 보는 게 타당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그런 정도 보시고 시장에 잘 대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